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환자들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었습니다. 배를 가르고 나온 내가 37해 전에 소 2마리를 팔아 서울로 올려보낸 큰아들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목에는 청진기를 걸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금시계를 찬 채로 그 아이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일부러 거짓골을 하고 갔습니다. 3년 동안 안 빨아입은 것처럼 보이는 몸빼 바지에 소매가 해진 회색 점퍼에 밑창이 반쯤 떨어진 검정 고무신, 머리는 사흘을 안 감았고 손톱 밑에는 흙을 일부러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못 알아본 게 아닙니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더군요. 이거 가지고 밥이나 사드시고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호야, 어미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 밥 한 끼만 같이 먹자. 아들이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더니 옆에 서 있던 젊은 간호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김 선생, 저 어르신 좀 밖까지 모셔다 드려요. 길 잃으신 분 같은데. 길 잃은 분. 내가 길을 잃었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낳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때 내 통장에는 정확히 2,987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82살 먹은 이 늙은이가 평생 남의 밥 메고 갯벌에서 굴 까서 모은 돈으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뒷산을 한 뼘 두 뼘 사 모았던 그 땅. 그 땅이 국가산업단지의 통째로 들어가면서 받은 토지보상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자식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영감이 죽기 사흘 전에 내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임자 돈은 말이요.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요. 돈이 없을 때 보이는 얼굴이 진짜 얼굴이고 돈이 있을 때 보이는 얼굴은 다 가면이요. 임자는 꼭 진짜 얼굴을 보고 죽어. 그 말을 지키려고 나는 3천억을 가슴에 묻고 거지가 되어 새 자식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큰아들은 나한테 10,000원을 줬습니다. 검사 둘째 아들은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해주며 반지하에 사는 막내딸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82해를 살아낸 한 늙은 여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조금 길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눈물이 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에 제가 그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들이 어떤 얼굴을 했는지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과 조금이라도 닿아 있다면 잠시 손을 멈추시고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우리 인생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가락 한 번이 이 늙은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남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0세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시집을 간 건 19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친정은 충청도 산골이었는데 아버지가 노름으로 논 서마지기를 날린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부엌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매쟁이 할머니가 오더니 경기도 바닷가 마을에 사는 총각 하나를 이야기하더군요. 인물은 훤하고 심성은 비단결이라니께. 근데 집이 좀 가난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데요? 중매쟁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그러더군요. 밥은 먹는데요. 그 밥은 먹는데요 한마디에
나는 팔려가듯 시집을 갔습니다. 가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빌려온 자전거 뒤에 보따리 하나 얹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지막엔 십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시댁은 밥을 먹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지붕은 지피였는데 사가서 비만 오면 방 안에 대야알을 받쳐놔야 했습니다. 마당엔 닭 3마리가 전부였고 노는 한 떼기도 없었습니다. 남의 논을 부쳐 먹는 소장농이었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23살 박두철. 등잔불 아래서 보니 정말 인물은 훤하더군요. 눈이 크고 코가 오뚝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벽만 보고 앉아 있어요. 한참 있다가 겨우 한마디 하더군요. 미안해요. 내가 물었습니다. 뭐가 미안하신데요? 이런 집에 오게 해서.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미안한 줄 아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은 아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게 내 평생 가장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영감은 죽는 날까지 나한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최말순. 우리 시어머니 함자입니다. 나는 그 이름 석자를 40년 동안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한데 누가 방문을 벌컥 열더군요. 야, 이년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냐? 밖은 캄캄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은 우물에서 길어다 썼는데 우물이 300m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하루에 12번을 왕복했습니다. 겨울엔 길이 얼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물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얼음이 됐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물 아까운 줄 모르는 년. 밥상을 차리면 시어머니가 먼저 드셨습니다. 그 다음 영감. 그 다음 시누이 둘. 내 차례가 오면 밥그릇에 밥이 없었습니다. 누룽지를 긁어 물 말아 먹었습니다. 그것도 부엌 문지방에 쭈그리고 앉아서요.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남의 집 귀한 쌀 축내는 년이 상에 앉기는 어딜 앉아. 내가 시집 온 지 6달 만에 처사이가 들어섰습니다. 입덧이 어찌나 심한지 물만 넘겨도 다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밭은 매야 했습니다. 배가 남산만에서도 지게를 졌습니다. 하루는 밭고랑에서 그대로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흙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내 앞에 팥죽 한 그릇을 놓더군요. 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 어른도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러시는 겁니다. 먹고 힘내서 내일은 밭 다 매라. 뱃속에 든 게 아들인지 딸인지는 몰라도 딸이면 국물도 없다. 다행히 처사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큰아들 정우입니다. 정우를 낳던 날 나는 혼자 낳았습니다. 산파를 부를 돈이 없었거든요.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수건을 입에 물고 12시간을 혼자 끙끙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옆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계셨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나자 그제야 문을 열고 들여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고추냐? 예. 그래도 밥값은 했네. 그게 시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밥값은 했네. 나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워서 피 묻은 이불 위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서럽고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고마워서 울었다는 게요. 3년 뒤에 둘째 정민이가 태어났습니다. 또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날은 떡을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불러다 잔치를 했습니다. 나는 산후조리도 못하고 부엌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하열이 멎지 않아서 치마 밑으로 피가 흘렀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5년 뒤 40이 다 되어서 늦둥이가 하나 들어섰습니다. 막내딸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이가 태어나던 날 시어머니는 방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미역국도 안 끓여주셨습니다. 우리 영감이 몰래 미역을 사와서 밤중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국을 끓였습니다. 영감이 국을 끓일 줄 알아야 말이죠. 물에 미역만 둥둥 띄운 걸 가져와서는 그러더군요. 임자, 소금은 어디 있소? 나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미영이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잘 울지 않았습니다. 젖이 안 나와서 쌀뜨물을 먹였는데 그 쌀뜨물도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가 순했던 게 아니라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갓난쟁이 때부터 알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릿합니다. 우리 집 가난은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 영감은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사람이 너무 물러서 빚보증을 3번이나 섰습니다. 3번 다 떼었습니다. 마지막 보증은 800만 원이었는데 그게 1980년대 중반이었으니 지금 돈으로는 집 한 채 값입니다. 그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친 날을 잊지 못합니다. 장롱을 뜯어가고 이불을 걷어가고 부엌의 속까지 떼어갔습니다. 미영이가 6살이었는데 자기가 아끼던 인형을 품에 안고 벌벌 떨면서 그러더군요. 아저씨, 이건 안 돼요. 이건 제 아기예요. 빚쟁이 하나가 그 인형을 낚아채더니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낡은 헝겊 인형이라 값어치도 없는 건데 그냥 심술로 그런 겁니다. 미영이가 그 인형을 주우려고 기어갔는데 다른 놈이 그걸 발로 밟았습니다. 그때 우리 영감이 그놈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생 남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눈이 뒤집혀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 새끼 물건에 발 대지 마라. 빚은 내가 갚는다. 죽어서라도 갚는다. 근데 애 물건에는 손대지 마라. 그날 우리 영감은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파스만 붙이고 한 달을 앓았습니다. 그 뒤로 내가 나섰습니다. 우리 동리가 바닷가라 갯벌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굴이 납니다. 나는 새벽 3시에 나가서 물때에 맞춰 굴을 깠습니다. 갯벌에 쭈그리고 앉아 조새로 굴껍데기를 까는 일인데 하루 종일 해도 한 바구니가 잘 안 나옵니다. 손은 겨울 갯벌 물에 퉁퉁 불어서 갈라지고 갈라진 틈으로 소금물이 들어가면 뼈까지 시립니다. 그 통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낮에는 남의 밭을 맸습니다. 하루 품삯이 5,000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읍내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벽 1시에 들어와서 3시에 다시 나갔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잤습니다. 그렇게 15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독한 년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독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요? 우리 큰아들 정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담임 선생이 집까지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정우는 서울로 보내셔야 합니다. 이런 시골에 묻어두기엔 아까운 아이예요. 의사도 될 수 있는 머리예요. 의사. 그 2글자를 듣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의사가 나온다니. 소장농의 아들이 흰 가운을 입는다니.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부엌에 나가서 아궁이 앞에 앉아 새벽까지 혼자 웃었습니다. 실성한 여자처럼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집에 딱 한 마리 있던 소를 팔았습니다. 우리 영감이 3년을 키운 암소였습니다. 소 판 날 영감이 외양간에서 안 나오더군요. 가보니까 빈 외양간에 앉아서 짚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임자.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소. 무능하긴 뭐가 무능해요. 아들 의사 만드는 아버지가 무능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나도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정우가 고등학교를 서울로 갔습니다. 하숙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내 한 달 벌이가 1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번 돈 전부를 큰아들 하숙비로 붙이고 우리 네 식구는 둘째 정민이 학비와 함께 나머지 3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 반찬은 간장 하나였습니다. 진짜입니다. 밥에 간장을 비벼 먹었습니다. 미영이가 하루는 그러더군요. 엄마, 나 계란 프라이 먹고 싶어? 내가 그랬습니다. 다음 장날에 사줄게. 그 다음 장날에도 못 사줬습니다. 그 다음 장날에도요. 미영이는 그 뒤로 계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6살짜리가 엄마 형편을 알아버린 겁니다. 둘째 정민이는 형과는 다른 아이였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형이 전교 1등이니 자기도 1등을 해야 한다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형을 못 따라갔습니다. 그게 그 아이 마음에 응어리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표를 들고 와서 방바닥에 던지더군요. 엄마는 형만 아들이지 나는 아들도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냐? 형 하숙비는 15만 원씩 붙이면서 나는 참고서 한 권도 못 사주잖아.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읍내 전당포에 갔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준 금가락지 하나. 그게 내 평생 유일한 패물이었습니다. 그걸 잡히고 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정민이 참고서를 12권 사다 줬습니다. 정민이가 그 책들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 엄마가 어디 좀 벌었다. 그 아이가 내 손을 봤습니다. 반지 자국이 하얗게 남아있는 손가락을요. 정민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군요. 엄마 나 꼭 성공할게. 나 꼭 판검사 돼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진짜야. 나는 그 말을 35년 동안 기억했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영이. 이 이야기를 하려면 나는 지금도 21번 고르고 시작해야 합니다. 미영이가 중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큰아들 정호가 의대에 붙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온 동리가 뒤집혔습니다. 이장님이 마이크로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 박두철 씨 장남 박정호 군이 서울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경사입니다. 우리 영감이 그날 처음으로 대낮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서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고 웃다가 울다가 하더군요. 그런데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의대 등록금이 한 학기에 24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개를 들었고 갯돈을 탔고 그것도 모자라 농협에서 빚을 냈습니다. 그래도 8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내 방에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안 갈래. 뭐라고? 나 공부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나 손재주 있잖아. 공장 가면 한 달에 20만 원도 준대. 기숙사도 주고 밥도 준대. 나는 그 아이 뺨을 때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요. 이 미친년아, 네가 왜 학교를 안 가? 미영이가 뺨을 감싸쥐고 그런데도 울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오빠는 의사 되잖아. 의사 되면 우리 집 다 살릴 거잖아. 그럼 나 그때 검정고시 보면 돼. 나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오빠는 지금 아니면 안 되잖아. 16살이었습니다. 16살짜리가 그런 계산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그의 봄의 안산에 있는 전자부품 공장으로 갔습니다. 16살이 무슨 정식 취업이 되겠습니까? 나이를 2살 올려 적었습니다. 기숙사라고 해봐야 8명이 한 방을 쓰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일은 하루 12시간 동안 현미경 같은 걸 들여다보며 아주 작은 부품의 납땜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달 미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봉투를 그대로 내밀더군요. 19만 8천 원. 봉투가 안 뜯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오빠 등록금에 보태. 네 옷도 좀 사입고 화장품도 좀 사고 해라. 나 옷 있어. 회사에서 작업복 줘. 그 아이 손을 잡아봤습니다. 16살 여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인두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고 손톱은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거 뭐냐? 응, 납땜하다가 좀 되었어. 괜찮아. 처음엔 다 그렇대. 나는 그 밤에 부엌에 나가서 아궁이 앞에 앉아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그 아이가 깰까 봐서요. 미영이는 그렇게 5년을 공장에 다녔습니다. 5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자기가 쓴 적이 없습니다. 큰 오빠 의대 6년, 작은 오빠 법대 4년. 그 학비의 4분의 1은 미영이가 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놈들이 그걸 알기나 했겠습니까? 정우는 방학 때 집에 내려오면 이랬습니다. 엄마, 미영이는 요즘 뭐해? 공장 다니지. 아, 그래. 걔는 공부에 뜻이 없었지. 공부에 뜻이 없었지. 자기 등록금을 대느라 학교를 포기한 동생을 두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그때 말을 해줬어야 했습니다. 네 등록금이 네 동생 손가락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을 왜 안 했을까요? 아마 그때 나는 큰아들의 그 반듯한 얼굴에 서울말 쓰는 그 말투에 넋이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어미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산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3천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을 뒤에 야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뒷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돌이 많고 경사가 급해서 농사도 안 되고 나무도 잡목뿐이라 목재로도 못 쓰고 길도 안 나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산이 좋았습니다. 갯벌에서 굴 까다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면 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거기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욕도, 빚쟁이들 발소리도, 아이들 학비 걱정도 거기서는 좀 작아 보였습니다. 1988년이었습니다. 동네 김씨 아저씨가 서울로 이사 간다면서 그 산에 있는 자기 임야 3,000평을 판다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평당 300원이랍니다. 3,000평에 90만 원. 그런데 아무도 안 산다고 하더군요. 쓸모없는 땅이니까요. 나는 그날 밤 우리 영감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저 산 좀 사면 안 될까요? 영감이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임자, 그 돌산을 뭐하러 사요? 그 돈이면 애들 학비에 보태야 하지. 그냥 내 땅이라고 부를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내가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남의 집 며느리, 남의 논 소작, 남의 밥 품상. 60평생 내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우리 영감이 한참 나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그럽시다.
임자가 번 돈인데 임자 맘대로 하시오. 그렇게 첫 3,000평을 샀습니다. 그 뒤로 나는 굴을 까고 밭을 메고 설거지를 하면서 돈이 조금 모이면 그 산을 조금씩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팔겠다고 하면 무조건 샀습니다. 평당 300원, 500원, 나중엔 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순덕이 저 여자 돌산 사서 뭐 하려나 몰라. 자식 학비 될 돈도 없다면서 산은 왜 사? 우리 시어머니도 한 소리 하셨습니다. 이년아, 네가 사놓은 그 돌덩어리가 나중에 밥이 되냐 떡이 되냐? 그 돈으로 나보약이나 한 재 지어줄 것이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계속 샀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그 산을 21만 평 사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련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사실 무슨 대단한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이름 석자가 등기부에 하나씩 늘어나는 게 좋았습니다. 김순덕, 김순덕, 김순덕. 그 이름이 종이에 박혀 있는 걸 보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86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3년은 중풍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 3년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안 생기게 2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리고 미음을 끓여 떠먹였습니다. 시누이 둘은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이러더군요. 옳게, 엄마 잘 계시지? 나도 가야 되는데 애들 학원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시더군요. 말도 잘 못하시는 양반이 손을 더듬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 어머니.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참 많이 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아냐.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했다. 나도 16에 시집 와서 물동이 이고 심리를 다녔다. 나도 부엌 문지방에서 누룽지 먹고 살았어. 그래서 나도 며느리 보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게 세상 이치인 줄 알았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으로 누워 계셔서 그 눈물이 베개로 스며들더군요. 근데 아니더라. 네가 나 똥 치우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싶더라. 순덕아, 미안하다. 나 죽거든. 나 욕 많이 해라. 실컷 해라. 나는 그날 밤 시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40년을 미워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미움이 하나도 안 남더군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다 벗고 가는가 봅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 어른도 불쌍한 여자였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누이들이 부의금 봉투를 세고 있더군요. 나는 부엌에서 육개장을 끓이고 있었고요. 우리 영감은 시어머니가 가신 지 11년 뒤에 갔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 이미 3기였습니다. 담배를 그렇게 피우더니 그리고 평생 그렇게 흙먼지 마시고 일했으니 성할 리가 없었지요. 그때 큰아들 정호는 이미 대학병원 전문의였습니다. 아버지 폐암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어머니, 이거 수술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항암하시면서 지켜봐야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연세에 항암은 좀 무리예요. 삶의 질을 생각하시는 게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아니라요. 정호야, 네 아버지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돈 쓰고 고생하시다 가시는 것보다는. 돈 쓰고? 내가 물었습니다. 정호야, 네 아버지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항암 한 사이클에 100만 원 넘게 나오고요. 입원하면 더 들고.
나는 그 자리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굴 까서 모은 돈, 그 산 사고 남은 돈, 전부 다 해서 2,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써라. 모자라면 산 팔면 된다. 정우가 통장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더군요. 어머니, 이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내가 벌었다. 왜? 그 아이 표정이 그때 아주 잠깐 변했던 걸 나는 기억합니다. 그게 뭐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계산이었습니다. 영감은 8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마지막 사흘은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날 밤에 아주 맑아지더군요. 사람이 갈 때가 되면 그렇게 맑아진다고 합디다. 임자. 예. 내가 임자한테 해준 게 뭐가 있소? 많죠. 뭐가 많소? 나는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빚보증 3번 서줬잖아요. 영감이 컥컥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웃다가 기침하다가 그러다 눈물이 나오더군요. 임자, 내가 하나만 부탁합시다. 말해요. 나 죽고 나면 임자 그 산 절대 애들한테 말하지 마시오. 나는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병원에 누워서 보니까 우리 애들이 내 새끼들인데 말이오. 정우가 나 병실 와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냐 그거였소.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이도 그럽디다. 전화로 아버지 앞으로 된 땅은 없냐고. 나는 그때 이놈들이 내 새끼들이 아니라 남이구나 싶었소. 영감이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임자,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요. 돈이 없을 때 보이는 얼굴이 진짜 얼굴이고 돈이 있을 때 보이는 얼굴은 다 가면이요. 임자는 꼭 진짜 얼굴을 보고 죽으시오. 내 부탁이요. 그 이튿날 새벽에 갔습니다. 72였습니다. 장례식에 사람이 참 많이 왔습니다. 큰아들 병원에서 화환이 12개나 왔고 둘째 검찰청에서도 화환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박씨 아저씨,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영감이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자, 두고 보시오. 영감이 가고 나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내가 큰아들 얼굴을 본 게 몇 번인지 아십니까? 5번입니다. 10년에 5번. 명절에는 안 왔습니다. 학회가 있다고, 당직이라고, 애들 학원 특강이라고, 큰 며느리 윤세라. 그 사람은 결혼하고 15년 동안 우리 집 부엌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우리 집에 왔었는데 마당에 들어서면서 이러더군요. 어머, 여기 시골 냄새 진짜 나네요. 자기야, 나 비염 있는 거 알지? 그러고는 차에서 안 내렸습니다. 진짜입니다. 2시간을 차 안에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내가 삶은 옥수수를 쟁반에 받쳐 들고 나갔더니 창문을 반쯤 내리고 이러더군요. 아, 저 탄수화물 안 먹어요. 감사합니다. 둘째 정민이는 그래도 1년에 2번은 왔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게 뭐냐? 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아파트 대출 받는데 어머니 명의로 뭐 하나 있으면 좋아서요. 내가 눈이 어둡다고 아무데나 도장을 찍는 늙은이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그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정민아, 이거 네 어미 땅을 담보로 잡는 거 아니냐? 정민이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어머니, 그런 어려운 말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읽어봐라. 네가 소리내서 읽어봐. 그 아이가
그날 서류를 도로 가방에 넣고 갔습니다. 그 뒤로 2년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영이는 25에 결혼했습니다. 신랑이 이강재라고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놈이 결혼식에 안 왔습니다. 큰아들은 학회, 둘째는 지방 발령. 나중에 정우가 전화로 이러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죠. 제 처가 쪽 사람들도 오는 자리인데 매제가 노가다면 제가 뭐가 됩니까? 노가다. 나는 그때 전화기를 붙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야, 네 아버지도 평생 노가다 했다. 네 애비 등의 진직의 값으로 네가 의사 됐어. 어머니, 저 지금 회진 들어가야 돼요. 뚝 끊더군요. 미영이 부부는 가난했지만 참 성실했습니다. 미영이는 낮에 남의 집 청소를 하고 강재는 새벽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모아서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집 등기를 치던 날 미영이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엉엉 울더군요. 엄마, 나 이제 우리 집 있어. 우리 집 생겼어, 엄마. 그런데 그 행복이 3년을 못 갔습니다. 강재가 아파트 공사 현장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골반이 다 부서지고 왼쪽 다리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수술을 6번 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는 현장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산재 처리를 받으려고 했더니 하청의 하청 소속이라 서류가 없다면서 회사가 발뺌을 하더군요.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비가 필요한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 빌라를 팔았습니다. 병원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미영인이가 반지하로 내려간 게 그때입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명색이 정형외과 의사 아닙니까? 정우야, 네 매제가 골반이 부서졌다는데 네가 좀 봐줄 수 없겠냐? 어머니, 저희 병원은 대기가 8개월이에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는 저희 쪽 아니에요. 네가 뼈 고치는 의사 아니냐? 어머니, 의학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병원비라도 좀. 어머니, 그 아이 목소리가 딱딱해지더군요. 제가 왜요? 미영이가 남편 잘못 만난 걸 왜 제가 책임져요? 저도 애들 국제학교 보내느라 빠듯해요. 그러다가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지도를 들고 산을 돌아다니더군요. 며칠 뒤엔 측량기가 들어왔습니다. 동리가 술렁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는데 신도시도 같이 지정된대. 그리고 그해 가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가 났습니다. 우리 마을 일대 300만 평이 국가첨단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됐다고요. 그 안에 내산 21만 평이 통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우리 집에 뛰어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지매 산이 다 들어갔으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보상금 나와요. 보상금. 아지매 부자 됐슈. 나는 그때 그냥 웃었습니다. 얼마나 나오겠나 싶었습니다. 평당 300원에 산 돌산인데요. 그 뒤로 2년 반 동안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산이 산업단지, 한복판 평탄지에 걸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도시 배후 주거지역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토지주택 공사에서 나온 직원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서류를 한 장 내밀더군요. 어르신, 최종 보상 협의 금액 나왔습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돋보기를 쓰고 그 숫자를 봤습니다.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더군요. 이게 얼마요? 직원이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2,987억 원입니다. 어르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2번 떨어뜨렸습니다. 2,987억. 내가 갯벌에서 굴을 까서 남의 밭을 매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서 하루 2시간 자면서 모은 돈으로 산 그 돌산이요. 그날 밤 나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마당에서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장님 부인이 발견해서 헬기로 실려갔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말도 어눌해졌고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했습니다. 이장님이 두 아들 모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은 제가 의사인데 그 병원 상태 들어보니까 잘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수술 스케줄이 꽉 차서라고 했답니다. 둘째는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서 지금은 못 갑니다. 상태 보고 연락 주세요라고 했답니다. 미영이는 그날 밤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일하던 집에서 바로 뛰쳐나왔는지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있더군요. 고무장갑 한 짝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택시비가 없어서 지하철 막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마지막엔 3km를 걸어서 왔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아이가 유리문에 매달려서 울더군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좀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나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정신은 말짱했거든요. 미영이는 그날부터 열이틀을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보호자 침대도 없어서 복도 의자에서 잤습니다. 낮에는 내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줬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겨우 말이 트인 날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미영아, 네 일은 어쩌고? 엄마, 나 그거 안 해도 돼. 거짓말 마라. 미영이가 씩 웃더군요. 엄마, 나 어릴 때 계란 프라이 먹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엄마가 다음 장날에 사준다고 했잖아. 나 그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얼른 나아. 나 계란 프라이 해줘야 하지. 나는 그날 병상에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리 영감 말이 맞았습니다. 돈은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기 전에 그 거울을 한번 닦아보기로 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김태섭 변호사, 나보다 24살 어린 사람인데 처음 만난 날 내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듣더니 그러더군요. 어르신, 제가 이 일을 26년 했습니다. 상속 분쟁만 수백 건을 봤어요. 그런데 어르신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뭐가요? 보통은 돈이 생기면 자식들한테 어떻게 나눠줄까를 고민하십니다. 어르신은 자식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하겠다고 하시네요. 내가 죽으면 저 돈이 저 애들한테 갈 거요. 그런데 나는 내가 평생 갯벌에서 손톱 빠져가며 번 돈이 어떤 인간한테 가는지는 알고 죽어야 하겠소. 김 변호사가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이 상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안 받아본 상처가 어디 있겠소. 우리가 짠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보상금은 전액 신탁에 넣고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언론에도 실명이 나가지 않게 조치한다. 둘째, 나는 새 자식을 예고 없이 찾아간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갈 곳 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셋째, 그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작은 녹음기와 그리고 각 집 앞에 있는 CCTV 영상 확보 요청서까지 준비했습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유언장을 새로 쓴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하시겠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선상님, 나는 82살이요. 되돌릴 시간이 없어서 하는 거요. 첫 번째로 찾아간 건 큰아들 정호였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옷은 마을 회관 옷장에서 제일 낡은 걸 골랐습니다. 몸빼 바지, 소매가 해진 회색 점퍼, 그리고 밑창이 벌어진 검정 고무신, 머리는 사흘을 안 감았습니다. 손톱 밑에 흙을 밀어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정말로 갈데없는 늙은이 하나가 서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내 원래 모습이었으니까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쁜 옷은 자식들 앞에서나 입었지, 혼자 있을 땐 늘 그 몸빼였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탔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나한테서 조금씩 떨어져 앉더군요.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병원이 어찌나 크던지 로비가 무슨 호텔 같더군요. 대리석 바닥에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지나다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박정호 과장님 좀 만나려고 하는데요. 젊은 여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그 제 아들이라서요. 여자가 잠깐 멈칫하더니 옆에 있는 다른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둘이 눈빛을 주고받는 걸 나는 봤습니다. 어르신, 진료 예약 없으시면 만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나는 로비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시간 동안 경비원이 3번 왔습니다. 3번째에는 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더군요. 어르신, 여기 노숙하는 데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우리 아들 좀 보고 갈게요. 딱 한 번만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정우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더군요. 55인데도 살이 좀 붙어서 얼굴이 훤했습니다. 뒤에 젊은 의사들이 5-6명 따라오는데 다들 그 아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정호야. 그 아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를 봤습니다. 정우가 나를 봤습니다. 3초쯤 봤을 겁니다. 그 3초 동안 그 아이 얼굴에서 여러 가지가 지나가더군요. 놀람, 그 다음에 당황, 그 다음에 짜증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나다. 그 아이가 재빨리 뒤를 돌아봤습니다. 따라오던 젊은 의사들을요. 먼저들 가 있어요. 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젊은 의사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남아서 물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정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병원 자주 오시는 분이야. 좀 안 됐어서. 우리 병원 자주 오시는 분.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 하고 무언가가 안에서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우가 내 팔을 잡고 로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기둥 뒤로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환자들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연락을 안 받으니까 왔지. 제가 바빴어요. 그리고 오시려면 미리 연락을 하셔야 하죠. 그리고 그 옷은 또 뭡니까? 그거 언제 빨았어요? 옷 빨 데가 없어서. 예, 집이 있는데 옷을 왜 못 빨아요?
나는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정우야, 어미가 집을 잃었다. 정우 눈이 커졌습니다. 집을 잃다니요? 산단 들어오면서 우리 집이 수용됐다. 근데 그 집이 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 빚보증 서면서 근저당이 잡혀 있었더구나. 보상금이 다 그리로 넘어갔다. 나는 한 푼도 못 받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만들어준 이야기였거든요. 정우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으세요? 없다. 그 산은요? 어머니 옛날에 사놨다던 그 돌산. 그것도 다 넘어갔지. 정우가 이마를 짚더군요. 그리고 아주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산 팔라고 했잖아요. 진작 팔았으면. 정우야. 나 사흘 굶었다. 그 말에 그 아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손목에 찬 그 금시계를요. 어머니, 제가 지금 컨퍼런스가 있어서요. 밥 한 끼만 같이 먹자. 어미가 네 얼굴 보고 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정우가 지갑을 꺼내더군요. 지갑이 어찌나 두툼하던지 5만 원짜리가 빽빽하게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사이에서 1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몇 번 뒤적여서 제일 낡은 1만 원짜리로요. 이거 가지고 밥이나 사 드시고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는 그 1만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우야, 네 등록금이 한 학기에 240만 원이었다. 예, 내가 그 돈 만들라고 소를 팔았다. 네 아버지가 3년 키운 소를. 정우 얼굴이 굳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옛날 얘기를 하세요? 네 동생 미영이가 고등학교를 안 갔다. 그거 알고 있냐? 그건 걔가 공부에 뜻이 없어서. 아니다. 네 등록금 대려고 안 간 거다. 16에 공장 가서 5년 동안 월급 한 번을 안 쓰고 나한테 다 보냈다. 정우가 잠깐 말을 못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그렇게 시키신 거잖아요.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제가 미영이한테 학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집안을 운영하신 거지. 왜 그 죄책감을 저한테 넘기세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저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여기 있었네? 나 주차 못해서 30분을. 큰 며느리 윤세라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얀 코트를 입고 향수 냄새가 10m 밖까지 나더군요. 그 사람이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주 대놓고요. 어머, 이분 누구셔? 정우가 급하게 말하더군요. 아무도 아니야. 가자. 그런데 세라가 갑자기 나를 알아보더군요. 어머님?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라가 2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손으로 코와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냄새가 좀 나요. 저 임신 준비 중이라 예민해서. 좀 떨어져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기야, 어머님 왜 오신 거야? 설마 우리 집에 오시려는 거 아니지? 정우가 세라 팔을 잡아 끌더군요. 아니야,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런데 세라가 그 손을 뿌리치고 나한테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안 돼요. 저희 아이들 국제학교 다니고요. 집에 손님도 자주 오세요. 어머님 오시면 저희가 곤란해져요. 어머님도 자식 입장 생각해 주셔야 하죠. 요양원 알아봐 드릴게요. 시골에 싼 데 많아요.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더군요. 오히려 자기가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가,
네. 네 시아버지 장례식에 네가 안 왔더라. 세라가 눈을 굴리더군요. 그때 저 아이 낳고 3, 7일도 안 됐었잖아요. 어머님, 진짜 그거 아직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15년 전 일을? 그래, 마음에 두고 있었다. 정우가 내 어깨를 밀었습니다. 살짝이었지만 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세요. 제가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저 진짜 늦었어요. 두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세라가 정우 팔짱을 끼면서 뭐라고 소곤거리더군요. 그런데 로비가 조용해서 나한테까지 들렸습니다. 자기야, 저러다 우리 집 찾아오시면 어떡해? 경비실에 미리 말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 내 아들이 자기 어미를 못 들어오게 경비실에 말해놓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로비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창피했습니다. 그날 나는 그 10,000원으로 김밥 한 줄을 사서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먹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나는데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잘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로 찾아간 건 둘째 정민이였습니다. 정민이는 서초동에 살았습니다. 대문이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검사 월급으로 그런 집에 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처가에서 해준 집이더군요. 나는 그 집 앞에 저녁 7시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한지영 목소리였습니다. 나다. 시엄이다. 한참 대답이 없더군요. 인터폰 화면으로 나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2분쯤 지나서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가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반쯤 푼 채였습니다. 얼굴이 아주 굳어 있더군요.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 보러 왔지. 연락도 없이요?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정민이가 뒤를 한번 돌아보더군요. 집 안쪽을요. 그러더니 대문 밖으로 나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나를 안으로 들이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큰아들한테 했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 수용됐고 근저당 때문에 보상금을 못 받았고 갈 데가 없다고요. 정민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걱정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세요? 없다. 기초생활수급은 신청하셨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정민아, 네 어미가 지금 사흘을 굶었다. 그 아이가 아주 짧게 혀를 차더군요. 쯧 하고요. 어머니, 저 다음 달에 부장검사 승진 심사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승진 심사에는 평판 조회가 들어가요. 가족관계도 봅니다. 저희 집에 노모가 이런 모습으로 와 계시면 아시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곤란해요. 이런 모습, 정민아, 어미 모습이 어떤데? 어머니, 어미 모습이 어떤데? 정민이가 내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어머니는 노숙자 같으세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사람들 다 아는 사이예요. 그때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며느리 한지영이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더군요.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뒤에 따라 나왔습니다. 정민이 아들, 그러니까 내 손자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5살 때 보고 처음 봤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보더니 자기 아버지 옷자락을 잡고 이러더군요. 아빠, 저 할머니 거지야?
정민이가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그런 말을. 그런데 한지영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어른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현우야, 들어가. 엄마 금방 갈게. 아이를 들여보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걸 봤더니 하얀 봉지였습니다. 굵은 소금이 들어있는 봉지요. 어머님, 저희 집은 안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 없이 오시는 것도 안 됩니다. 아가야, 나는 네 시어미다. 한지영이 웃더군요. 아주 살짝 비웃듯이요. 어머님, 저 시집 올 때 저희 친정에서 이 집 사줬어요. 이 집 등기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머님 아들 집이 아니라 제 집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한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결혼할 때 예단도 없었잖아요. 시골에서 참기름 2병 보내신 거, 저 그거 아직도 기억해요. 참기름 2병? 그 참기름이 내가 그의 여름 내내 들깨를 심고 베고 털어서 짠 것이었습니다. 손이 갈라지도록 짠 것이었습니다. 그걸 서울 며느리한테 보내면서 나는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워서 편지도 못 쓰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국제학교 학비가 1년에 4천이에요. 저희도 빠듯해요. 어머님 모실 형편 안 돼요. 정민이가 그제야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요양원 알아봐 드릴게요. 정민아. 예. 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참고서 12권 사줬던 거 기억나냐? 정민이 눈동자가 흔들리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그 얘기를.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냐? 내가 시집 올 때 친정 엄마가 해준 금가락지, 그거 전당포에 잡히고 2만 원 받아서 산 거다. 그때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냐? 엄마, 나 꼭 판검사 돼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진짜야. 그렇게 말했다. 정민이가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렸잖아요. 그때는 어렸잖아요. 나는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차. 돌아보니 며느리 한지영이 내가 서 있던 자리에 소금을 뿌리고 있더군요. 정민이는 그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골목 끝 가로등 밑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서울역에서 잤습니다. 82살 먹은 늙은이가 서울역 대합실 의자에서 밤을 새워봤습니다. 새벽 3시쯤 되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와서 나를 흔들더군요. 어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저기 노숙인 쉼터 가시면. 그러다가 내 얼굴을 보더니 그 아주머니가 멈칫하더군요. 어머니, 자제분은 없으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있어요. 셋이나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두유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더군요. 따뜻한 두유였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아침에 먹으려고 챙긴 건데. 남이었습니다. 완전한 남이었습니다. 나는 그 두유를 받아들고 서울역 대합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아들 둘이 나한테 준 건 10,000원짜리 한 장과 소금 한 줌이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나한테 준 건 따뜻한 두유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미영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미영이한테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반지하에 다리를 못 쓰는 남편의 고등학교 3학년 딸 하나, 거기다 82살 노모까지 얹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어르신, 거울을 닦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닦으셔야 합니다. 미영이네 집은
구로동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빌라 반지하. 창문이 땅바닥 높이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발이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곰팡이 냄새가 나더군요. 나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돌아설까 하다가 그런데 문이 안에서 벌컥 열리는 겁니다.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로요. 남의 집이라다가 온 게 아니라 자기 집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더군요. 엄마, 엄마. 미영이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정말입니다. 신발도 안 신고 그 시멘트 계단으로 맨발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고무 장갑도 안 벗고요. 그러더니 나를 와락 껴안는 겁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내가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마을회관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나 엄마 죽은 줄 알았어. 나 오늘도 시골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야. 미영아, 엄마 이게 무슨 꼴이야? 응? 엄마 옷이 왜 이래? 엄마 밥은 먹었어? 언제 먹었어? 그 아이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는데 고무장갑이 차갑더군요. 그런데 그 차가운 게 어찌나 따뜻한지 미영이가 그제야 자기 맨발을 봤습니다. 발바닥에 시멘트 부스러기가 박혀서 피가 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 몰라. 이런 건 나중에. 엄마 얼른 들어와. 추워. 집안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겸 부엌 하나. 사위 강제가 방에서 목발을 짚고 나오더군요. 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그러더니 목발을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무릎이 안 굽는 다리를 억지로 꿇고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치는 바람에 저희가 어머님을 못 모셔서 이 사람이 왜 이래? 일어나요. 제가 두 다리만 성했어도 제가 어머님 모시고 그 사람이 엉엉 우는데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가 밥을 차렸습니다. 쌀이 얼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밥솥을 열어보니 밥이 한 공기 반 정도밖에 없더군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밥을 다 퍼서 내 앞에 놓는 겁니다. 미영아, 니들은? 우리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아이들은 라면 하나를 셋이 나눠 먹었더군요. 반찬은 김치하고 콩나물 무침, 그리고 계란 프라이 2개였습니다. 내가 그 계란 프라이를 보고 젓가락을 못 들었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 미영아. 응? 네 6살 때 계란 프라이 먹고 싶다고 했잖아. 미영이가 잠깐 나를 보더니 씩 웃더군요. 엄마 그거 아직도 기억해? 나 그거 다음 장날에 먹었어. 거짓말 마라. 못 사줬다. 에이 먹었다니까. 나 진짜 먹었어. 그 아이가 자꾸 웃는데 나는 그 웃음 때문에 밥을 못 넘겼습니다. 밤이 되니 미영이가 안방을 비우더군요. 하나뿐인 방을요. 엄마 여기서 자. 니들은 어디서 자냐? 우리는 거실에서 자면 돼. 우리 원래 거실 좋아해. 내가 거실을 보니 바닥이 축축했습니다. 반지하라 결로가 생겨서 겨울이면 벽에서 물이 흐르는 집이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미영이가 이러더군요. 엄마가 나 16살에 공장 갈 때 나 재워줬잖아. 그때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미영아, 엄마가 언젠가는 네 방 하나 해줄게. 그랬어. 엄마, 나 이제 방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서 자.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목이 말라서 나가보니 부엌 불이 켜져 있더군요. 미영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뭘 들고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금반지였습니다.
결혼 반지요. 14K 얇은 반지 하나. 그게 그 아이가 가진 유일한 금붙이었습니다. 옆에는 손녀 하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팔면 얼마나 해? 한 15만 원? 그거 가지고 뭐 해? 할머니 틀리하려면 100만 원 넘게 든대. 그러더니 하늘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엄마, 나 이거 있어. 이게 뭔데? 나 2년 동안 편의점 알바한 거. 190만 원. 미영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하늘, 이거 네 등록금이잖아.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뭐라고? 나 그냥 취업할래. 요새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된대. 이 미친 거사. 네가 왜 대학을 안 가? 그 소리를 듣는데 나는 문 뒤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미영이한테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왜 학교를 안 가? 내 딸이 자기 딸한테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할머니 지금 밥도 잘 못 씹으시잖아. 아까 계란 프라이도 잘게 잘라서 드시는 거 봤어. 나 그거 보는데 나 대학이 문제가 아니야. 하늘아, 엄마, 나 할머니한테 받은 게 있어. 네가 뭘 받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늘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를 받았잖아. 나 엄마 있잖아. 그거 할머니가 낳아주신 거잖아. 나는 그 문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40년 전 아궁이 앞에서 울던 그 밤처럼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미영이는 나를 하루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러 가면서도 2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내 발을 씻겨줬습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요. 엄마 발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늙으면 다 작아진다. 엄마 발톱이 이렇게 두꺼워질 때까지 아무도 안 깎아줬어? 그 아이가 발톱을 깎으면서 우는데 나는 천장만 봤습니다. 10하루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미영이한테 말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엄마랑 어디 좀 가자. 어디? 좋은데. 미영이가 웃더군요. 엄마, 나 오늘 일 가야 되는데. 아, 몰라. 그냥 안 갈래. 엄마랑 갈래. 그날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광화문에 있는 특급 호텔로 갔습니다. 사실 그 이틀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부러 흘린 것이었습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최대 개인 보상 80대 여성 지주 2,987억 수령. 이름은 김호덕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그 산을 20년 동안 사모은 미친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장님이 기자한테 자랑을 했겠지요. 그날부터 내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큰아들 정호, 부재중 통화 47통, 둘째 정민, 부재중 통화 39통,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마이너스 정호.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영이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안방 비워놨습니다. 마이너스 정민. 큰 며느리 윤세라한테서도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 임신 준비 중이라 호르몬 때문에 예민했어요. 유유 진심으로 죄송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전복죽 끓여놓을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나는 그 문자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다 인쇄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하나 빌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잡아준 방이었습니다. 큰 원형 테이블이 하나 있고 벽에는 큰 화면이 걸려 있는 방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미용실에 갔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파마를 하고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산 남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미영이가 뒤에서 나를 보더니 울먹이더군요. 엄마 이렇게 예뻤어? 엄마 이런 모습 처음 봐. 나는 미영이한테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왜 호텔에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엄마가 어디 좋은데 구경시켜 주려나 보다 했습니다. 2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정우와 며느리 윤세라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더군요. 백합 다발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뛰어오는 겁니다. 어머님, 어머님 너무 고우세요. 제가 진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를 껴안으려고 하더군요.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머님? 가까이 오지 마라. 예. 냄새난다. 세라 얼굴이 굳더군요. 예. 네 향수 냄새가 지독하구나.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민해서 좀 떨어져서 말해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곧 둘째 정민이와 며느리 한지영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영은 한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들어오자마자 허리를 굽히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나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다들 앉았습니다. 미영이만 어리둥절해서 서 있더군요. 그 아이는 오빠들을 10년 만에 본 겁니다. 오빠들이 여기 왜 있어? 정우가 미영이를 보더니 아주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미영아, 오랜만이다. 너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았지? 오빠가 다 안다. 미영이가 얼떨떨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김태섭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우 얼굴이 굳더군요. 어머니, 이분은 내 변호사다. 변호사요? 그래. 오늘 니들한테 보여줄 게 좀 있어서 불렀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고 벽면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병원 로비였습니다. 화질이 아주 선명하더군요. 요즘 CCTV는 옛날하고 다르답니다. 화면 속에서 초라한 노인 하나가 기둥 뒤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조용히 봐라. 소리도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 주머니에 넣어준 녹음기 소리를 영상에 맞춰 붙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환자들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옷 빨 데가 없어서. 예, 집이 있는데 옷을 왜 못 빨아요? 방 안이 얼음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니, 우리 병원 자주 오시는 분이야. 좀 안 됐어서. 미영이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오빠? 정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거 불법 아닙니까? 초상권 침해예요. 김 변호사가 아주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박정우 선생님,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검사이신 동생분께 여쭤보셔도 됩니다. 정민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영상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냄새가 좀 나요. 요양원 알아봐 드릴게요. 시골에 싼 데 많아요. 자기야, 저러다 우리 집 찾아오시면 어떡해? 경비실에 미리 말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윤세라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초동 골목이었습니다. 정민이네 집 대문 앞 CCTV였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에 부장검사 승진 심사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곤란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어머니는 노숙자 같으세요. 아빠, 저 할머니 거지야?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한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결혼할 때 예단도 없었잖아요. 시골에서 참기름 2병 보내신 거, 저 그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며느리가 소금을 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미영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빠, 오빠들이 엄마한테 이랬어? 정민이가 미영이를 못 쳐다보더군요. 미영아, 그건 오해가 있어서. 오해? 미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 손목이 내 손가락 2개 굵기였어. 사흘을 굶었대. 그 사흘 동안 오빠들은 뭐 했는데? 미영아, 엄마 발톱이 얼마나 두꺼워져 있었는지 알아. 몇 년을 아무도 안 깎아준 거야. 오빠가 의사잖아. 의사 아니야.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미영아, 앉아라. 그리고 나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다 닳고 귀퉁이가 해진 초등학생 공책이었습니다. 그걸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놨습니다.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군요. 이건 내 치부책이다. 내가 40년 동안 쓴 거다.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 그래서 글씨가 삐뚤빼뚤하다. 그래도 숫자는 쓸 줄 안다. 나는 첫 장을 폈습니다. 1985년 3월. 정우 하숙비 15만 원. 소판돈 140만 원. 정우 의대 등록금 240만 원. 한 장을 넘겼습니다. 1987년 5월. 미영이 공장 월급 19만 8천 원. 정우 등록금에 넣음. 1987년 8월. 미영이 월급 21만 원. 정우 하숙비. 1988년 2월. 미영이 월급 22만 원. 정민이 참고서 학원비.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닥쳐라.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996년. 정우 결혼. 아파트 전세금 8천만 원. 내가 산 새 필지 팔아서 됐다. 2001년. 정우 개원 자금 1억 2천만 원. 내가 논 2마지기 팔고 농협 대출 받아서 됐다. 그 대출 이자를 내가 11년 갚았다. 2003년. 정민이 사법연수원 시절 생활비 매달 100만 원, 2년. 2005년. 정민이 결혼 예물값 3천만 원. 2009년. 정민이 아파트 중도금 2억. 이것도 내가 땅 팔아서 됐다. 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합계가 얼마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펴더군요.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박정호 씨에게 지출된 금액은 약 14억 2천만 원, 박정민 씨에게 지출된 금액은 약 11억 8천만 원입니다. 두 분 합쳐 26억 원입니다. 미영이는 박미영 씨에게 지출된 금액은 0원입니다. 오히려 박미영 씨가 어르신께 송금한 금액이 당시 기준 약 1,200만 원, 현재 가치로 환산 시 약 4천만 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겨우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그건 부모가 자식한테 해준 거잖아요. 그걸 왜 계산을? 나는 그 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해준 거다. 계산할 생각 없었다. 그럼, 근데 네가 나한테 10,000원을 줬더구나. 나는 주머니에서 그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접혔던 자국이 남은 낡은 10,000원짜리요. 26억을 받아간 놈이 사흘 굶은 어미한테 10,000원을 주더구나. 그것도 지갑에서 제일 낡은 걸로 골라서. 정우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기로 했다. 네가 먼저 계산을 했으니까. 나는 그 10,000원짜리를 정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돌려준다. 이자는 안 받으마.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굵은 소금이 든 봉지였습니다. 정민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네 안 사람이 나한테 뿌린 거다. 내가 다 쓸어 담아왔다. 돌려준다. 한지영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그 비싼 양복을 입고 호텔 바닥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정우야. 예, 어머니. 네가 지금 무릎 꿇는 게 어미가 불쌍해서냐, 3천억이 아까워서냐. 정우가 말을 못하더군요. 말아. 대답을 못하지 않냐.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정우와 정민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더군요. 유언자 김순덕은 자신의 전 재산 2,987억 원 중 첫째 2,500억 원을 순덕장학재단에 출연한다. 이 재단은 산업재해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포기한 여성 청소년의 학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미영이가 나를 쳐다보더군요. 둘째, 300억 원과 서울 소재 주택 한 채를 딸 박미영에게 증여한다. 미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그거 안 받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앉아라, 이년아. 엄마, 나 진짜로. 네가 16에 나한테 준 19만 8천 원. 그거 이자 쳐서 돌려주는 거다. 어미 빚 갚게 해다오. 미영이가 주저앉아서 울더군요. 셋째, 100억 원은 유언자의 손녀 이한을 및 향후 재단 운영을 위한 예비재원으로 신탁한다. 넷째, 김 변호사가 잠시 멈추더니 두 아들을 받습니다. 장남 박정우와 차남 박정민에게는 각 금 1만 원을 상속한다. 정민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법정 상속인이에요. 유류분 소송하면 김 변호사가 딱 잘라 말하더군요. 박정민 검사님, 법조인이시니 잘 아실 텐데요. 유류분 산정 시에는 생전증여, 즉 특별 수익이 반영됩니다. 두 분이 수령하신 26억 원은 전형적인 특별 수익입니다. 게다가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2016년 두 분은 어머님께 상속 관련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아버님 명의 토지 매각 대금을 나눠 가지시면서요. 기억나십니까? 자필 서명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민이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나는 그 각서를 10년 동안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들들이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은 종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저희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니들한테 물려줄 게 하나 더 있다. 두 아들이 나를 봤습니다. 내 이름이다. 김순덕. 저 재단 이름이 순덕장학재단이다. 니들이 창피해하던 그 촌스러운 이름 석자가 앞으로 50년 동안 못 배운 아이들 학비 되는 이름으로 남을 거다. 니들이 나한테 준 10,000원이랑 소금 한 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지 마. 그게 내가 니들한테 물려주는 유산이다. 그 뒤 이야기는 짧습니다. 큰아들 정호는 6달 뒤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퍼졌는지 환자가 끊겼다고 하더군요. 윤세라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둘째 정민이는 승진해서 떨어졌습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한지영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두 아들은 지금도 가끔 전화를 합니다. 나는 받습니다. 다만 돈 이야기가 나오면 끊습니다. 정우가 언젠가 이렇게 묻더군요. 어머니,
저 용서하실 겁니까? 나는 그랬습니다. 용서는 벌써 했다. 어미니까. 근데 정호야, 용서하는 거랑 다시 믿는 거는 다른 거다. 미영이는 반지하를 나왔습니다. 강재는 재활 치료를 받아 지팡이를 짚고 걷습니다. 하늘이는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재단에서 일하고 싶답니다. 나는 지금 미영이네 집 뒷방에 삽니다. 아침이면 그 아이가 계란 프라이를 부칩니다. 매일 2개씩요. 여러분, 나는 82해를 살면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자식은 내가 쏟은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더군요. 내가 제일 많이 준 아이가 제일 적게 주고, 내가 제일 미안한 아이가 제일 많이 주더군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들 탓만은 아닙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들만 사람으로 키웠고 딸은 도구로 썼습니다. 미영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나는 40해가 지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딱 하나만 남겨두십시오. 재산이 아니라 자존심을요. 내가 나를 지킬 힘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늙어서 자식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밥 차려주는 자식이 있다면 오늘 꼭 한마디 해주십시오.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3천억보다 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그 2 아들을 용서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10,000원짜리 한 장을 돌려주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 저녁은 꼭 챙겨 드시고 따뜻하게 주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